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에이블에셋 유광희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한국경제TV 김동하 기자,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투자 경고 지정 종목 수 급증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 경고 지정을 받은 종목들이 작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남인호 소장님이 전해주실까요? 네. 금년 들어서 우리 코스닥에 조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의외로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 경고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종가가 3일 전 가격보다 100% 배 이상 올랐거나 5일 전 가격보다 60%가 올랐을 때 증권거래소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투자 경고를 지정할까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권거래법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모든 참여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걸 혹 다른 투자자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투자 주의, 투자 위험 이런 시그널, 워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정말 그렇게 수익이 100%, 60% 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신기술, 신제품 개발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품화되기까지는 수개월 걸립니다. 또 이것이 막상 매출로 이어질 때가, 즉 그 회사의 이름으로 팔릴 때까지는 또 수개월 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수익으로 잡힌 데가 또 수개월 걸린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그 제품이 발생되더라도 이것이 실제 그 기업의 돈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업들이 지금 자료 나오고 있죠. 저런 이제 초전도체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신기술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이 나왔다 해도 이것이 상용화되고 제품화되고 기업의 실적이 되기까지는 최소한도 1년 이상, 2년 이상 걸린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벌써 배 이상 오르고 심지어는 5배, 6배 올라가면은 과연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시장을 반자퍼라 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저퍼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굳이 그렇게 신기술 쪽에 너무 치중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에게 제가 조언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5%, 1,000만 원 투자하실 경우 50만 원 미만으로만 투자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초전도체 관련주 CCS 상한가 치고 이러니까 사실 유혹을 참기 어려운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투자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막 클릭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 나 소장께서는 좀 다시 한번 경고를 좀 보내주셨고요. 특히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묻지마식 투자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CJ E&M 이야기인데요. 작년 적자 폭이 확대된 가운데 한국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난 토요일 시범 경기 첫 중계에서 야구 팬들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번 이런 타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야구에 그런 실수들이 나왔던 거고요. KBO 독점 중계권이 독이 되지는 않을지 유광희 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쿠팡 유료 멤버십 로켓와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쿠팡은 잘 아시겠지만 유통을 베이스한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멤버십을 등록하는 이유가 무료 반품, 무료 배송, 가격 할인들이 주요 요인이었고 초기에 쿠팡 플레이 자체는 약간의 부가 서비스적인 느낌이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 유명 프로축구 팀을 초청을 하고 소년시대 같은 시리즈물이 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쿠팡 플레이 자체가 멤버십을 신규로 유치를 하고 락인 효과를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 때문에 사실 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인 요리도 잘하고 반찬도 맛있는 한정식 집이 된 느낌인데 CJ E&M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전문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구성도 영화, 드라마,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과 음악,
그리고 커머스가 4가지가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문제는 미디어 플랫폼인 티빙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23년도에 영업 손실이 100억 넘게 났었는데 이번에 KBO랑 중계권 계약을 한 게 무려 1,350억 정도의 규모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 TV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 프로축구 같은 경우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서 메시 효과를 톡톡히 누렸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WWE와 5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새로 해서 계속 공급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매니아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청률을 좀 깔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티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뉴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상파 TV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티빙이 뭔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상파의 시청자분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뭐 세이브로 표기를 하는 등 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티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 이런 거에 지금 밀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웨이브하고 합병하겠다 이렇게 이제 작년 말에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합병 이슈가 아직은 뭐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CJENM 주가에는 뭐 계속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가 전망을? 아무래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텐트폴 작품, 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티빙 혼자만 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웨이브와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금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작년까지 무료로 경기를 시청하시던 야구 팬들 입장에선 유료화 정책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들의 불만을 좀 잠재울 만한 차별화 전력이 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뜨거움에 뜨거움을 더하고 있는 방산주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한국경제TV 김동하 기자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김 기자, 최근 방산주 흐름 너무 좋거든요. 기업별로 주가 흐름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외국인 매수세가 이 방산주를 밀어 올렸습니다.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한 달 동안 50% 가까이 주가가 훌쩍 뛰었는데요. 이 LIG 넥스원도 같은 기간 60% 넘게 주가가 상승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내역을 살펴보면요, 방산주의 강세가 더 돋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 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약 3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LIG 넥스원도 이 기간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6위에 올랐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한 달 새 방산주의 시가총액은 4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방산 ETF죠. 아리랑 K 방산 ETF FN의 순 자산은 지난 일주일간 77억 원 이상 늘어나기도 하는 등 이 K 방산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 방산주 작년 말이 아니죠. 작년부터 우리 한국경 TV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국내 방산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휴전 협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오늘 불발됐다라고 뉴스도 나왔는데요. 국내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입지를 굳히면서 이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지난달 29일이죠.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주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수은법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게 주 핵심 내용입니다. 보통 방산 수출은 계약 규모가 크고 또 장기간 진행됩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무기 구매국에 대한 금융 지원이 수반되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방산업계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지난 6일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됐는데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GDP의 2%를 방위비로 부담하게끔 하고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국가를 채무 불이행자 국가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안보 무임승차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토 해체까지 주장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방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다만 K방산을 둘러싸고 주가 상승 요인만 시장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5일 EU는 회원국이 국방 예산의 최소 50%를 영내 EU 안에서만 지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무기 수출하는 우리 K방산에는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 EU 내에 있는 무기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게 최소 5년에서 6년까지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애초에 권장안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2020년대 후반까지 K방산에 대한 이 장밋빛 전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많이 오른 방산주들, 그렇다면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한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방산 완성품 종목으로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 우주 탐사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초 KII와 대한항공 등 3파전이 예상됐으나 이들 모두 입찰에 빠지면서 한화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배정된 금액은 약 9천억 원 정도로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인데요. 그러나 해당 사업을 통해 회사는 기술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회사의 발사체 사업이 자회사 위성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5월 중 우주항공청 출범, 이 하반기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까지 겹치게 되면 그런 가능성들과 함께 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선 방산 부품에도 주목하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한화시스템 혹은 i3 시스템 같은 기업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 주목도가 더해지면 완제품 다음으로는 부품 혹은 장비에 관심이 가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 방산업계 전문가는 현재 방산 완제품 기업보다 오히려 방산 종목, 이 방산 장비나 부품에서의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분석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해당 종목을 지켜보는 것도 분명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방산 상승세 매우 가파르죠. 지금 오늘 방송에서만 LIG 넥스원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산 부품주 쪽으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드렸고요. 우리 제2의 방산주 찾는 노력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성웅 이사가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8.6세대 중형 OLED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중국에 뺏긴 디스플레이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관련주 전망까지 같이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보안 투자 정도로만 이루어진 상황인데 올해부터 고객사 같은 경우가 OLED를 탑재한 태블릿 출시 예정에 있음에 따라서 차세대 부분까지 함께 투자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규모는 4조 1천억 원 규모고 8.6세대 생산 라인 구축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장비 반입 및 시제품 생산 예정에 있고요. 우리가 OLED 사이클을 봤을 때 보안 투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계속 나타났고 작년에는 전공정과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가 보안 투자 부분에서 단행이 되었고 이 전공정 투자가 나타나고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후공정 장비 투자가 단행이 됩니다. 그 시기가 올해 중반이고 보안 투자에 대한 부분의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기존 세대에 대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고 여기 더해져서 방금 발표한 8.6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전공정 장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품 사이클 중에서도 이제 초기 제품 같은 경우가 생산되는 상황이고 여기 더해져서 차세대 투자 중 32장에서 88장으로 이렇게 패널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수율 같은 경우도 안정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를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전공정, 후공정 부분은 보안 투자가 올해,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차세대 같은 경우는 전공정 투자 같은 경우가 내년 초에 단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익 IPS라든지 LOT 베큐um, 파임텍 이런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실제 제품이 생산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는 우리가 OLED 소재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라고 하면은
OLED 같은 경우는 LCD와 다르게 소재 부분에서 R 소재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율을 잡은 단계에서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P&H 테크 이런 소재주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OLED 이야기 나오면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술 가져갔다, 아니면 저가 공습이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쪽 우리 기술 노력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 관련 종목들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요.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AI 서버 투자 열풍의 지속으로 HBM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의 시장 지배력 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량 서버 D램과 HBM 제품 믹스로 실적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높은 ASP 상승을 반영해서 BNK 투자증권이 리레이팅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목표가를 21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다음으로 원익 QNC 만나보시죠. 4분기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다는 분석과 함께 D램 그리고 비메모리 고객사 위주로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BNK 투자증권의 의견이 나왔고요. 목표가를 34,000원에서 4,000원 올린 38,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이 신규 제시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브시스터즈부터 확인해 보시죠. 상반기에는 모험의 탑이, 하반기에는 오븐 스매시가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게임사 중 가장 빠른 비용 감소에 나서면서 구조적인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상상인증권이 커버리지를 제시하면서 매수의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설정한 점이 특징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합병을 앞두고 실적이 일시적인 조정에 나섰지만 올해는 그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인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엔 진펜트라의 매출 증가 속도가 변수가 될 거라면서 미국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신규 유니버스 기업으로의 편입과 함께 23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마어마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네요. 15만 원대에서 21만 원이 넘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SK하이닉스향 리포트가 나온 만큼 오늘 주가 추이 또 분명 오늘뿐만 아니라 또 이번 주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SK하이닉스 타이밍이 리포트.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금요일에 엔비디아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엔터주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국내 대표 엔터주들의 시총 규모가요. 올 들어서 무려 2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뭐 이슈는 많았죠. 대주주들의 지분 매입 그리고 SM 열애설 있었고 이수만 씨의 풋옵션 행사 등 4대 엔터주 주가는 어떤 이슈가 나와도 연일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2분기부터는 반등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남인호 소장님이 전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오후 종일 고민했습니다. 엔터주의 주가 하락 요인을 찾아봤더니 일봉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낸 게 뭐냐? 올봉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작년 8월 달로 한번 가보시죠. 작년 8월, 9월, 10월 종합주가 지수가 암울한 시대에 엔터주 어땠습니까? 엔터 빅4는 모두가 다 적게는 20% 많게는 50%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 증시 격언이 지금의 엔터 4인방에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가가 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엔터주의 퍼가 몇 배인 줄 아십니까? 적게는 30배, 많게는 40배였습니다. 그 당시 시장 퍼가 몇 배입니까? 12배입니다. 즉 시장보다도 3배 내지 4배 가까이 고평가된 상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봐볼까요? 종합주가지수 시장 퍼는 지금 13배를 약간 넘죠. 그런데 엔터주 어떻습니까? 이제 30배, 40배 하던 엔터주의 퍼가 급속히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내려온 퍼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불과 20배 전후로 있기 때문에 이제 엔터주는 더 이상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인가? 뭐 영어 잘하는 조 부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저는 지금 엔터주 매도는 투레이트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매수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종합주가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업종이 있고
종합주가지수 흐름과 역행하는 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엔터주가 종합주가지수와 상반된 방향 간다. 즉 이제 마일에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로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 주가 조정 보였죠. 우리 주가가 2,700을 넘지 못하고 쉰다면은 엔터주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지금 우리 종합주가지수 반자퍼, 반도체, 자동차, 저퍼가 더 올라간다면 엔터주의 반등은 아마도 1분기가 아니고 다음 기 2분기 즉 4, 5, 6월 때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이브라든가 이런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아티스트들의 활동 아닙니까? 저는 군대 생활 2년 굉장히 길었는데 벌써 BTS 이제 내년이면 이제 금년 말부터 제대합니다. 6월부터 제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팀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엔터주 이제 더 이상 팔기 늦었고 언제 살 것인가 한번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수아님은 3년 아니었나요, 군대? 좀 짧게 갔다 오셨네요. 자, 엔터주의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면 될지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토픽주를 꼽아주신다면 우리 이성 이사님은 네. 어떤 거를 꼽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업종을 볼 때 연간으로 동일한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성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멀티플이죠. 주가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죠. 이게 동일 성장이 나오는 구조 안에서 약간의 노이즈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짚어주신 요인처럼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올해 기준으로 한 2,060억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2조 4,091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즉 이익이 붙을 수 있는 모멘텀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속도가 상승으로 붙을 수 있겠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 라인업을 놓고도 위버스의 수익 구조가 구체화된다라고 하면은 연간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450억 원인데 기본적으로 한 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더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하이브 같은 경우를 위버스 수익 구조가 구체화되는 시기 이 부분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강력 매수에 대한 대응도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엔터주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성 이사가 개인적으로 하나 사겠다, 엔터주 사겠다, 뭐를 꼽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하이브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모멘텀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뭐 주가의 상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 구간에서 한 30% 이상 가능한 이익 체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터주 반등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방금 이성웅 이사, 남인호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종목별 차별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려가 컸던 LG 디스플레이가 1조 3천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주주 배정 공모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다행이죠. 청약률이 104.91%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유광희 대표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사주조합이랑 구주 대상으로 한 유상청약이 완판을 했는데요. 규모를 보게 되면 1조 3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그게 중요하겠죠.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시설 자금으로 4,100억 정도를 집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바일이랑 차량용 OLED에 선제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21년 8월 달에 3조 3천억 정도의 규모로 이미 중소형 OLED에 대한 시설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유상증자 금액 중에서 한 1,000억 정도를 이 부분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운영자금으로는 한 4,800억 정도, 가장 중요한 채무 상환으로 한 4천억 정도를 집행을 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차입금이 도래하는, 그러니까 올해 상환을 해야 되는 차입금이 무려 4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자 비용만 5천억 이상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채무 상환이 3,900억 정도로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현금도 한 2조에서 3조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채 문제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가 5억 주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행 주식 수가 3억 5,700만 주 정도가 되고 이번에 유상증자로 신규 발행되는 주식 수가 1억 4,2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관에서 정한 총 발행 주식 수인 5억 주가 최대로 차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유통 물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주주 가치 희석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LG 디스플레이에서도 감안을 했는지 향후에 추가 유상 증자 계획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향후에 업황에 따라서는 또 유상 증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일이 24년 3월 26일입니다. 근데 신주 발행가액이 9,09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3월 7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910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26일 상장 당일날 이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지난다라고 하면은 3월 26일이 신주가 상장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가액이 좀 그 수렴하는 가격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에서 아이패드 초던 물량이 850만 대 정도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 12.9인치 OLED 패널 450만 대를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그렇죠. 큰 거는 LG가 가져가고 네, 작은 맞습니다. 거는 삼성이 가져가고 예, 그랬죠. 12.9인치를 LG 디스플레이가 갖고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한 2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통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OLED 분야에서 리레이팅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아 기자가 취재한 소식 살펴보도록 할까요? 최근 일본을 비롯해 미국, 대만 등 해외 주요국들의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새로 인도도 쓰고 그렇습니다. 있죠. 인도까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신고가 파티의 초대를 완전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김 기자 우선 자세한 상황, 시황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박스권에 머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증시는 3일절 연휴 기간 나온 호재에도 불구하고 호재에는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증언 그리고 미국 2월 고용보고서 발표 등 주요 이벤트에도 관망세가 짙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의 순매도세도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연초 종가 기준 3개월 동안 0.4% 상승에 그쳤는데요. 반면 미국 S&P 지수는 이 최고점을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장중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인도까지 연일 축포를 쏘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뭐 아주 외롭지는 않죠. 중국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더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유독 소외가 된 이유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 증시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증시 불장의 주인공은 단연 AI 반도체 대장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대장주격인 삼성전자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증시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패권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으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상승 랠리에서는 소외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초만 해도 8만 전자 가능성 점쳐졌죠.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 원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8%가량 떨어지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를 약 9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았습니다. AI와 관련해서 TSMC나 SK하이닉스 등이 오르는 반면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의 변화가 미미했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 사회와 경제의 기초 체력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증시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저조합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회원국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선 부동산 위험도도 아직 높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만큼 이 신흥국 중에서는 차라리 한국보다 인도나 베트남을 오히려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도 투자 매력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간 세계 정세의 주변부라는 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는데요. 이 안보는 미국
그래서 이 안보는 미국, 이 경제는 중국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그들의 낙수 효과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어느 한쪽 편에는 분명히 서야 하는 싸움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는 대중국 의존도가 사실 대만이나 일본보단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점을 챙기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네, AI 랠리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 있고 삼성전자가 답답했고 또 세계 경제 구조가 개편되면서 더 이상 선진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통한 이익 챙기기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특별한 트리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12일이죠. 이 2월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다음 주 3월 연준 정례 회의를 앞둔 상황이라 이 2월 CPI 지수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시에 이 CPI 지표를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 증시 상승 여력에도 분명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도 당장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일단 당장 3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적다라고 봤고 지나친 낙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예상치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당분간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이번 주 역시도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유 연구원은 이번 주도 기존의 주도주였던 헬스케어, 반도체 AI, 방산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 아침 많이 바쁘시죠?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꼭 체크해야 될 내용 어떤 게 있는지 이성웅 이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에 중심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아까 짚어주신 요인처럼 애플 같은 경우가 이러면 이번 달에 신형 아이패드 에어의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OLED 아이패드 프로 또한 출시 예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초도 물량이 850만 대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의 1000만 대보다는 일부 줄이기는 했는데 이를 놓고 실제 판매 수치 같은 경우가 이제 초도 물량 외에 더해져서 한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가 팔려주는 구조 안에서는 아까 짚어드린 OLED와 관련된 소재주죠. 그 두 종목 같은 경우가 반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가 주요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심은 TSMC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6조 5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또한 이 바운더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어떻게 보조금 지원 계획이 발표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확정 발표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 5% 하락입니다. 이 부분은 사이클상으로 캐펙스 사이클상으로 2년 정도 주기는 계속 지속이 되어 왔어요. 아직 1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큰 사이클의 시세, 대세에 영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